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요, 2024년도에 있었던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금감원에 가시면은 자료실에 회계사 시험 그 자료실에 가시면은 1차 문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확인한 후 이 영상을 보아야 하고요. 이 영상과 관련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이 파일이 밑에 첨부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다운받으셔서 같이 보시면은 더 공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본 영상은 이미 제가 풀어놓은 이 파일이 밑에 별첨으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 글씨체는 여러분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쓴 거 맞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풀이는 되어 있으니까 저랑은 1번부터 35번까지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문제와 제 이 풀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무턱대고 바로 보시지 마시고 꼭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인회계사 거기로 들어가셔서 자료실에서 24년도 1차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구경하신 다음에 들으시면 훨씬 유익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1번은 개념체계와 관련된 건데 저희 개념체계에서요. 연결재무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속회사가 있지만 종속회사를 배제한 단독의 재무제표를 원래는 우리가 별도 재무제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개념체계에서는 그걸 비연결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그리고 종속기업이 있을 때 연결하고 그냥 일반 투자기업, 예를 들면 20%만 갖고 있는 지분법 투자한 그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 만드는 재무제표는 현실에는 없지만 이름이 없지만 개념체계에서는 그걸 결합재무제표라고 한다. 그래서 연결재무제표 그리고 별도재무제표인 비연결재무제표 그리고 종속회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투자기업을 모두 포괄한 재무제표인 결합재무제표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은 답은 1번이고요. 그 1번은 비연결 재무제표가 아니라 결합재무제표다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됐고요. 다음,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이고요. 2번은요. 이동평균법을 물었어요. 근데 이 문제 2번에서 재미있는 건 제가 여기 해답에도 적어놨지만 감모는 없어요. 그리고 평가를 매출원가로 한대요. 그럼 감모 없고 평가를 매출원가로 한대요. 그러면 감모와 평가를 모두 매출원가로 하는 거랑 뭐 관계없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총 비용을 계산하는 거와 똑같다 이거죠. 다시 감모와 평가를 모두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결국은 감모와 평가가 모두 매출원가면 매출원가를 구하는 게 재고자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구하는 거와 똑같죠. 그러면 제가 여기 유인물에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보면 26,000원 더하기 21만 원 빼기 3만 원은 20만 6천 원 매출원가인데 여기다가 재고 관련 총비용이라고 적어도 되죠. 재고 관련 총비용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초 재고 저가 단기 매입액 더하고 기말 재고 저가다 이거죠. 따라서 거기 있는 기말 재고를 제가 분석한 거 보면 장부 재고, 실지 재고, 저가 재고를 분석했고요. 사실은 100개에다가 바로 300원을 곱해서 3만 원이 기말 재고의 저가다라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렇지만 420원도 파악을 했어야 해요. 왜냐면요. 만약에 내가 파악한 장부 단가가 250원이고
시가가 300원이면 시가가 더 오른 거니까 250원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계산하고 났더니 장부 단가가 420원이고 시가가 300원이니까 둘 중에 낮은 300원을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저가적을 구해야지라고 했을 때 100개에다가 바로 시가를 곱해서 저가적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장부 단가가 얼마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답만 보면 괜히 어렵게 420원을 구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큰일 날 소리입니다. 420원을 구하고 300원과 비교하여 둘 중에 낮은 게 300원이라 300원을 쓴 거고요. 만약에 계산을 했더니 250원이고 시가가 300원이면 여전히 장부가인 250원을 썼어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3만 원 더하기 16만 원에 500분의 200과 5만 원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00개를 해서 그 장부 단가 420원을 계산하는 그 수식은 열나 중요한 겁니다. 그건 반드시 계산했어야 되고 300원과 비교해서 낮은 숫자인 300원을 쓴 거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매출원가 20만 6천 원은 결국 재고자산의 관련 총 비용과 동일하더라가 됐고요. 근데 얘는 매출원가를 물은 게 아니라 매출 총이익을 물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 팔린 그 개수에다가 개별 판매가를 곱해서 매출액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그게 28만 원이에요. 그래서 매출은 28만 원이고 매출원가가 20만 6천 원이라 7만 4천 원이 답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시 한번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강조하지만 그 420원 단가를 찾는 방법 수업 중에 이거와 똑같은 패턴 열나 강조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뭐 이걸 풀면서 굳이 부끄럽게 시리 내가 가르친 거에서 다 나왔다라는 소리는 안 하고 싶어도 당연합니다. 자존감 없는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문제는 보고 나면 다 배웠던 거고 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확언합니다. 3번은 금융비용 자본화인데 그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그 제목에도 적혀 있지만 전기 금융비용 자본화를 가산하지는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저희요 이거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었는데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다음 연도 시험이 나온 거예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다음 연도에는 계속 정부 보조금을 뭐 해야 된다?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 풀이에서요. 그 두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인데 앞에 연도에 쓴 돈이 300만 원이에요. 이 중 정부 보조금 50만 원은 뺀 250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항상 두 번째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화를 계산할 땐 앞에 연도에 쓴 돈을 기초에다가 넣고 시작하는데 이때 있어서 정부 보조 받은 건 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보조금에선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년도도 빼지만 다음 연도도 계속 빼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두 번째 연도는 또 일설 이설이 있죠. 앞에 연도에 금융비용 자본한 걸 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있는데 얜 더하지 말라고 했으니 안 더하고 계산하면 답이 4번이 나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요 로직 따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 4번인데요. 재평가 모형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제목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재평가 모형에다가 3년 초에 내용 연수 등의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거기 한번 따라가 볼게요. X1년 초에 60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이고 잔존 가치가 50만 원 정액법이에요. 그럼 6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10으로 나누면 감가상각비가 55만 원이라서 X1년 말에 545만 원이 되고 재평가 해봤더니 500이 돼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평가 손실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년에 감가상각을 할 때는 전진법 상각을 해야 되니까 내용 연수가 10년이었다가 한 년도가 지났으니까
9년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밑줄이에요. n은 9. 나머지는 똑같죠. 잔존 가치는 50이에요. 그럼 500만 원에서 50만 원 빼고 9년으로 나누면 감가상각은 50만 원이 돼서 X2년도 말에 450이 되네요. 근데 공정가치 재평가를 하면 550만 원이 된대요. 얼마 올려야 돼요? 100만 원. 그때 앞에 년도에 비용으로 잡았던 45만 원까지는 재평가할 때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오른 건 OCI로 처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 45만 원과 OCI 55만 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무 말도 없다면 세 번째 연도를 감가상각할 때는 내용 연수가 8년이어야 되겠죠. 왜? 2년도가 지났으니까 8년이어야 되는데 얘는 내용 연수, 잔존 내용 연수라고 나왔어요. 잔존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 가치는 60만 원이라고 아예 바뀌어져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50에 대해서 원래는 8년도와 아무 말 없으면 8년과 50만 원을 기준으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추정의 변경이 있어서 5년과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더니 98만 원이 나오고 그러면 550에서 98만 원을 빼면 452만 원이 되고 얘를 350만 원으로 재평가하면 금액이 많이 떨어졌죠. OCI가 앞년도에 55만 원 있는 것만큼은 먼저 빼고 나머지 더 떨어진 건 비용 처리해서 47만 원 비용 처리를 더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럴 때 세 번째 년도에 비용을 물었는데요. 감가상각비 98만 원과 재평가로 인해 떨어진 것 중 일부는 OCI로 빼고 나머지 비용 47만 원. 그래서 98만 원과 47만 원을 더한 145만 원. 그래서 답은 4번이다라는 거 됐고요. 다음 5번인데요. 5번의 답은 3번이거든요. 자, 이 5번의 답이 3번인 걸 못 찾아내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얘는요. 저랑 같이 객관식 풀 때 기출문제에 그대로 나온 문구예요. 단 거기 3번 문구의 두 번째 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의 라고 나왔는데 걔가 경영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면요. 여러분 내용 연수 내가 이 자산을 샀어요. 그럼 이 자산을 몇 년 사용할 건지 원가를 몇 년에 걸쳐 뿜빠이 배분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지. 길가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이런 거야말로 경영자가 판단하는 거지 시장 참여자에게 판단시키는 건 아니죠. 공정가치 같은 거야 당연히 시장 참여자지만 내용 연수를 결정하는 건 경영자가 해야 될 지극히 주관적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고요. 다음 6번의 답은 5번인데 이것도 무지무지 강조했습니다. 6번에 5번에 보면 첫 두 줄 그래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다면 하고 컴마까지 있잖아요. 6번에 5번의 첫 두 줄 읽으시면 자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찡얼거리지 말고 찾아라. 얘야. 공정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구하기 어려운 것뿐이잖니? 없는 건 아니잖니? 조금 어려운 것뿐이지 닥치고 찾아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 기억나시는 거죠? 이 문구 과거에도 자주 나왔고 또 자주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 7번은 투자부동산 원가 모형이었다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요. 여러분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을 썼다가 최초로 재평가 모형을 쓸 때 전진법이잖아요. 왜냐하면 재평가 모형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기존의 유형자산에 대해 원가 모형을 쓰다가 재평가 모형으로 바뀌면 그때 첫 번째에 한해서 전진법이에요. 소급법을 안 쓰죠. 근데 투자부동산은 아닙니다. 그런 특례가 없어요. 따라서 투자부동산은 원가 모형을 쓰다가 공정가치 모형을 쓰게 되면 소급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인물을 보면 X1년도 말에 원가 모형은 감가상각 40만 원만 할 텐데
공정가치 모형은 평가 손실 50만 원을 잡을 테니까 전년도 입장에서 비용을 10만 원 더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의 비용이 아니라 50만 원의 비용이어야 되니까 10만 원 더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은 10만 원을 더 빼줘야 돼요. 소급법. 그리고요, 이 문제에서 잠시 또 문제를 보면 그 문제의 표 밑에 첫 번째 줄에 가면 밑줄 준 거 볼까요? 그 표 밑에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투자부동산 회계 처리를 반영하기 전에 단기순이익이 7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가 모형이든 공정가치 모형이든 어쨌든 간에 투자부동산은 반영하지 않은 거다 이거죠. 이게 70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연도에 공정가치 모형이 접목이 되면 450만 원을 480만 원으로 30만 원 늘려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다시 유인물을 보면 소급법으로 10만 원의 감소가 있고, 그리고 요번 연도에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를 안 한 단기순이익이 70만 원이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공정가치 모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공정가치 모형은 30만 원만 평가 이익 내면 되니까 투자부동산의 회계 처리 안 한 70만 원에 투자부동산 평가이익 30만 원을 더한 게 단기순이익이겠죠. 그래서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은 10만 원 감소 효과가 있고 X 2년의 단기순이익은 30만 원 증가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X 2년 말 이익잉여금은 전기 2월 3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단기순이익 70만 원에다가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모형을 더 추가해서 30만 원이 더 추가되니까 결국 이익잉여금은 120만 원이 된다. 답은 3번이다 이거죠. 됐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죠. 8번은요. 답이 5번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융자산의 재분류는 다음 년 기초에 회계 처리하고 전진법으로 하는 거죠. 소급법 아니라고 노상 강조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거기 뭐 소급하고 뭐 중요하면 소급, 중요하지 않으면 전진법 아주 헛소리가 쓰여 있죠.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고요. 다음 9번은요. 금융자산 중에서 사채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사채가 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FVPL, FVOCI 그리고 AC가 있는데 이 문제는요. 그중 FVPL과 FVOCI를 제시해 놓고 손익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FVPL은 액면 이자만큼 이자 수익 잡고 평가 손익 잡으면 되는 거죠. FVOCI는 유효이자율법으로 계산한 이자 수익을 계산하고 평가는 OCI다 이거죠.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면 A는 액면 이자 12만 원과 평가 이익이 87,218원이고요. B는요. 1425366에 10% 때린 142537이고요. 공정가치 평가는 어차피 OCI니까 질문하지 않았잖아요. C도 FVOCI인데 얘는 현재 가치가 액면 금액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았거든요. 그럼 50만 원의 이자 수익 10%인 5만 원만 잡고 평가 또한 OCI잖아요. 따라서 쉬워요. 손익은 A와 관련된 액면이자 12만 원과 평가이익 87218 그리고 B와 관련된 이자 수익 142537 C와 관련된 이자 수익 5만 원을 더하면 399755 답은 3번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 금방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10번인데요. 뭐 이 또한 뭐 강조 제가 안 했겠습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조건 변경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실질적 조건 변경인지를 최초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단해 보아야 되겠죠. 최초 할인율을 적용해서. 자, 거기 유인물 보시면 1번 로마자 1번 실질적 변경 여부를 확인할 때 있어서 일단
기존 부채의 장부 금액은 1963290이에요. 그건 어떻게 계산했냐면 최초의 현재 가치 낸 다음에 1.06 때리고 10만 원 빼서 상각 후 원가 1963290을 먼저 만들어내고요. 이게 아무 일도 없을 때 X1년 말, 다른 말로는 X2년 초에 상각 후 원가가 될 거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고, 다음 X2년 초에 조건 변경했어요. 여전히 6%로 현재 가치했어요. 그게 최초 할인율입니다. 그 PV 옆에 6% 밑줄, 그리고 액면이자율 1%와 만기 3년으로 했다도 밑줄 그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 바뀐 거예요. 액면이자율이 낮아져 가지고 1%고요. 만기는 여적지 3년. 그러니까 한 년도를 더 증가시켰죠. 원래 이제 남은 연도가 2년인데 1년 더 증가시켜서 3년이죠. 그래서 1%와 3년 기준으로 최초의 할인율인 6%로 현재 가치하면 1,732,660이 돼요. 양자의 차이는 한 23만 원 정도 나는데 그 최초의 1963290의 10%인 19만 6천 원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기존 부채의 10%보다 크면 실질적 변경이죠. 그래서 실질적 변경이라고 결론이 나면 로마자 2번, 이제는 그 액면이자율 1%와 만기 3년에 대하여 오늘 X2년 초의 할인율인 오늘의 할인율인 8%로 현재 가치 다시 계산했더니 얼마다? 1639140이다 이거죠. 그래서 장부 금액이 1963290에서 결과적으로 1639140으로 바뀌니까 변경이익은 324150이고, 그 다음에 X2년 말의 이자 수익은 지금 1639140으로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8% 곱한 게 고년도의 이자 수익이니까 131131이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10번에 2번이 되겠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요 뭐 항상 봐왔던 거니까 이질감이 없을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다 가르친 거고 강조한 거예요. 아니, 가르쳤다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열날이 강조한 거라고요. 자, 11번, 12번은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산채인데 완벽하게 가르쳤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11번은 X2년 초에 60%가 전환됐고요. 그럴 때 그 X2년도 말에 전환사채의 장부가와 대가가 각각 얼마인가예요. 할인 발행을 했거든요. 특징은 할인 발행을 하더라도 이거 바라보는 건 다 차이가 안 난다고 수업 중에 강조했으니까 할인 발행이 영향 주지 않아요. 할인 발행은 대가를 계산할 때만 영향을 주지요. 자, 일단 X1년 초의 현재 가치 액면이자 4만 원이고 원금은 100만 원이고 할증금은 6만 원이에요. 이에 대해서 현재 가치하면 944508이 되고요. 발행을 98만 원으로 했다니까 이 양자의 차이가 대가 35492이다. 이때만 할인 발행이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대가는 현재 가치와 받은 돈, 즉 발행가액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 발행이면 98만 원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가는 35492가 돼요. 그럼 자, X2년도 말에 이 944508의 상각 후 원가는 얼마냐면 944508에다가 1.08 때리고 4만 원 곱하면 X1년 말, 다시 여기에 1.08 때리고 4만 원 곱하면 X2년 말이고, 여기에 60%가 전환돼서 날라갔으니까 40%만 곱하면 X2년 말의 장부 금액이겠죠. 407390입니다. 대가는 35492에 60% 날라갔으니까 40% 남았겠죠. 14197입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에요. 열나 쉽죠? 강조했던 거고요. 물론 대가는 주의해야 될 게 전환 시 대가를 주발초로 대체한다는 문장이 있어야 60%를 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말이 있으니까 60% 빼서 40%만 한 겁니다. 됐고요. 자, 12번은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 분리형이든 비분리형이든 회계 처리에 관계없다라는 얘기는 많이 열심히 드렸었어요. 말씀을. 따라서 비분리형이다 이런 말에 휘둘릴 거 없고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요. X2년 초에 40% 행사했대요. 이럴 때 주발초 물었네요.
되게 강조했던 거잖아. 이게 신주 인수권물사채의 핵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QQQ, 세 번째 Q. 맞죠? 자, 그럼 일단 할증금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10만 원에 보장 수익률 6%와 액면 이자율 4%의 차이, 600이 4%, 그리고 1.06의 0승, 1승, 2승 해서 계산하면요. 6367이 됩니다. 그리고 낀군 표시돼 있죠, 유인물에. 다시 지우고 쓰기가 그래서. 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 액면 4,000원, 원금 10만 원, 할증금 6367을 가지고 현재 가치를 했더니 94742가 되고요. 발행은 액면 발행해서 10만 원이니까 대가는 5258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얘는 할증금의 현재 가치만 좀 따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할증금이 6367이니까 그거 현재 가치 한 게 5054다. 요것도 하나 필요합니다. 그럼 끝났네요. 자, 그러면 X2년 초의 상각후원가, 요 할증금의 상각후원가는 5054에 1.08만 때리면 되니까 5458이다 이거죠. 자, 그럴 때 이제 계산해 볼까요? 현금과 할증금의 상각후원가죠. 10만 원에 나누기 만 원 곱하기 40% 곱하기 만 원이니까 그냥 사실은 10만 원에 40% 때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할증금의 상각후원가는 아까 현재 가치가 아니까 할증금이 6367이고 현재 가치는 5054고 여기에 1.08 때린 게 X2년 초, X1년 말에 상각후원가니까 5458. 그래서 현금은 10만 원에 40%, 할증금은 5458, 상각후원가의 40%. 여기에 대가도 대체되니까 아까 대가 얼마 있다고 했죠? 밑에 있잖아. 5258. 5258에 40%까지 계산한 다음에 자본금만 빼주면 주발초잖아요. 10만 원 나누기 만 원 곱하기 40% 하면 주식수. 여기에 5천 원 곱한 게 액면. 그래서 현금 금액에다가 할증금 더하고 대가 더하고 자본금 뺐더니 24286 4번이다 이거죠. 옳거니 해가지고 12번까지도 했고요. 11번이 상대적으로 좀 쉬우니까 12번을 할증금까지 계산 네가 직접 해까지 나와서 12번이 약간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11번, 12번을 큰 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뭐 솔직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됐고요. 다음 13번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고요. 이것도 되게 강조했었어요. 저 수업 시간에. 1년간 보증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면 재밌는 건 X2년도에 판매하여 설정한 금액이 1080원인데 고년도에 쓴 금액도 1080원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딱 끝났고요. X3년도에 설정한 금액은 21900이고 쓴 돈은 8,000원이래요. 그럼 이 두 개로 잔액이 얼마겠어요? 13900. 답은 끝. 그래서 13,900원이 답인 되게 쉬운 거고요. 사실은 뒤에 말이 더 중요한데 X4년도에도 3년도에 판 것 중에 4년도에 발생하는 게 있다면 충당금에서 빼면 돼요.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1년이 지나잖아요. 왜? 3년에 판 금액은 1년도가 지난 게 4년도에 그 경과가 나올 거, 1년의 경과가 발생할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남은 13,900원에 대해서 더 쓰는 거, 그리고 남는 거에 대한 환입은 다 다음 년인 X4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21,900원과 8,000원의 차이인 13,900원만 답을 쓰면 되는 아주 쉬운 문제였다고 다 강조했던 겁니다. 보증기간 1년일 때 그 다음 년에 환입해야 되는 것까지 남는 거 있으면 환입한다. 다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14번은요. 일단 유인물을 보지 마시고요. 우리 문제집을 좀 같이 봐볼게요. 그 문제지에서요. 박스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줄에 그 문제 박스 안에 박스 있잖아요. 거기 밑줄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빼기 5만 원 밑줄 긋고요. 다음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아니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점 거기 보면 또 밑줄
2001년에 발생한 퇴직급여 한도 초과액 8만 원은 X2년부터 4년간 각각 2만 원씩 송금 추인된다. 이렇게 두 개를 밑줄 그시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요, 이 두 개를 잘 처리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유인물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일단 그 풀이 순서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납부액을 보고 그다음에 일시적 차이 그리고 회계 처리가 있겠죠. 이 중 일시적 차이를 보면 자, 요번 연도가 X 둘 연도예요. 따라서 거기 첫 번째 줄 밑줄 긋래요. 더하기 5만 원 빼기 5만 원 밑줄 긋고 세 번째 줄에 더하기 8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2만 원 요것도 밑줄 그으세요. 아까 문제집에서 밑줄 그어드린 거하고 요 지금 답안에 밑줄 그은 거 요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 X2년도 밑에 지금 대상이 되는 연도가 X2년도니까요. X2년도 밑에 빼기 5만 원 더하기 9만 원 빼기 2만 원 이 숫자를 1단계 그 납부액 왼쪽에 있는 X2년 납부액의 1 동그라미에 빼기 5만 원 더하기 9만 원 빼기 2만 원을 거기다 적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1단계에 나와 있는 일시적 차이에 있는 그 빼기 5만 원 더하기 9만 원 빼기 2만 원은 막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2단계의 일시적 차이 현황표를 만들고 나서 대상이 되는 X2년도 밑에 있는 숫자를 옮겨다 적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1단계가 결국은 완성이 되는 거다. 라고 했던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계가 완성이 됐고 2단계의 일시적 차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자, 기초 자산이 얼마라고 적혀 있냐면 기초의 자산이 31,200원이라고 답안지에 적혀 있는데요. 자, 기초라는 건 X1년을 의미하는 거고 X1년 입장에서는 뒤에 더하기 5만 원과 더하기 8만 원이니까 더하기 13만 원이고 미래에 지금은 X1년은 더하기 13만 원인데 미래엔 빼기 13만 원 아니겠어요? 따라서 미래에 그 13만 원의 빼기에 대하여 24%를 때리면 31,200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요게 문제의 제시가 되긴 했는데 사실 제시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가 5만 원과 8만 원의 합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선생님 이 문제 보면요. 세율이 X3년도에는 22% 그다음엔 20% 변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썼나요 하면은요. 세율은 X2년도에 변했어요. 즉 X1년 말 현재 세율은 몇 프로였다? 맞아요. 24%였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바람이 있다면 뭐 문제한테 바란다는 게 웃기지만 요게 제시가 안 되고 우리가 직접 구하는 거로 나왔으면 훨씬 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거죠. 예를 썼어야 되는 거다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요것만 있으니까요. 요 밑에 요거 하나 적으시고요. 그다음에 31,200원에다가 요렇게 좀 더 추가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말은 이제 X2년도 입장에서 남은 연도들이니까 그 2번 일시적 차이 현황표에서 빼기 9만 원 하고 빼기 2만 원, 빼기 2만 원, 빼기 2만 원에 대하여 각각 22%, 20%, 20%를 곱하면 32,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단계에서 계산한 납부액은 30만 원, 1번. 거기 미지급이라고 쓴 건 미지급 법인세겠죠. 당연히 30만 원이고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0원이 늘었으니까 차변에 2번 이연법인세 자산을 1,000원 늘리면 법인세 비용은 대차차액 29만 9천 원. 답은 3번이 된다 이거죠. 됐고요. 그래서 요 법인세는 그 두 개 일시적 차이 2단계가 재밌었다라는 거고요.
15번의 오류 수정은 3개가 나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저희가 배웠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재고 자산의 과대 과소고요. 두 번째는요, 완벽해요. 유형 자산에 대하여 회사가 비용을 계상한 거예요. 사실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 잡은 다음에 감가상각을 했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X2년도 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가 2년이라고 나왔어요. X2년 말 현재 잔존 내용 연수가 2년이면 X1년 초 입장에선 4년이 되겠죠. 그 나눠드린 유인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는 유인물 보시면은 거기 유형자산과 관련돼서는요, 맨 밑에 N은 4, X1년 초 기준, 거기에 밑줄 빵 거누면 요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당연히 다 아실 거예요. 거기다가 세 번째 점은 또 회사가 부채, 사채에 대하여 액면 지급한 이자 비용만 비용으로 잡았어요.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 이제 보시면 회사는 액면 이자만 6,000원 비용 잡았지만 갭은 유효이자로 비용을 잡아야 되니까 첫 번째 연도는 9484의 8%에서 7587이니까 차이 1587을 더 잡아야 되고 두 번째 연도는 9484의 1.08 빼기 6,000원이 삼각 후 원가가 될 거 아니에요. 한 년도 지났으니까 거기에 8% 때리면 7714. 그래서 1714를 더 잡아야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참고 2개 분석한 걸 왼쪽 표에 X 0년, 1년, 2년에 넣으면 되겠어요. 재고자산의 과대과소는 아니까 이야기 안 드려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X 0년의 합은 10만 원. X 1년의 합은 93413, X 2년은 빼기 166714예요. 이럴 때 제가 또 얘기한 거 있죠. 고년도 밑에 있는 숫자는 NI고요. 고년도 앞에 몇 년도가 있던 간에 그건 다 합쳐서 전기 2월이다라고 했던 것도 아시죠? 그래서 전기 2월은 10만 원과 93413을 더한 193413이 되고 단기순이금 빼기 166714에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되셨습니다. 자, 다음은 16번은 계약 변경이고요. 자, 이거 우리 청소 용역으로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죠? 계약 변경에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과 함께 쓰는 암호 A, B, C 맞죠? A가 기존 계약인데 이미 이행한 거, B는 기존 계약인데 아직 이행하지 못한 거, C는 추가 계약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못한 거. 그래서 A, B, C지요. 자, 유인물 보시면 A 100만 원이고요. B 100만 원이고 3, 4, 5, 6년 4년 동안은 90만 원씩 받아요. 그래서 90만 원 곱하기 4예요. 자, 얘는요. 제값은 못 받았고요. 구별은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 유인물에 보면 제값 X and 구별 동그라미.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뭐라고 했죠? B와 C를 하나로. B와 C를 하나로는 말로는 뭐라고 했죠?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합쳐서 보면 100만 원에다가 90만 원 곱하기 4년 한 거를 총 5년으로 나누면 연에 92만 원씩 수익 잡으면 된다라는 건 쉽게 계산하는 거죠. 단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의 주의사항 좀 봐봐요. 최초 2년은 매년 말에 지급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매년 초에 지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년도 말에 지급하던 그년도 초에 지급하던 현재 가치와는 무관하니까 그냥 매년인 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매년 말이든 매년 초든 합쳐서 다 그냥 매년 여기에 방점을 찍고 그걸 집중해야지. 말에서 초가 되면 뭐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도 시험 문제의 문제의 집을 보시면 16번 가장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현재 가치 평가는 고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든 초든 신경 쓰지 마. 내가 낸 함정이란다 라고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그냥 우린 편하게 A, B, C로 풀면 되는 거였고요.
17번 진행 기준은 너무 속상해요. 왜? 너무 쉬워서. 자, 첫 번째 연도의 진행률, 우리 이걸로 합시다. 유인물로 하지 말고. 첫 번째 연도의 진행률은 당기 발생 원가 100만 원과 100만 원에 300만 원을 더한 게 총공사 예정원가죠. 그래서 100만 원 더하기 300만 원 분의 100만 원 해서 25%고, 두 번째 연도는 당기 발생 원가는 200이지만 누적으로 보면 100, 200이니까 300이 되겠죠. 그래서 누적 발생 원가는 300에다가 추가 예정이 100이니까 총공사 예정 원가는 여전히 400이네요. 그래서 분모는 누적 300만 원에 추가 100만 원, 300 더하기 100만 원 분의 300만 원이니까 75%가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진행률은 25%고 두 번째는 75%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도급 금액 빼기 총공사 예정원가의 진행률 때려서 되게 하라잖아요. 그럼 자,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 X2년의 공사손익은 100만 원 곱하기 75% 빼기 100만 원 곱하기 25%다 이거죠. 이게 둘 다 100만 원이 같은 이유는 이게 변경이 없어서 그런데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연도의 총공사 예정원가도 400이고 두 번째 연도의 총공사 예정원가도 400이다 보니까 도급금액 500에서 두 번째 연도의 총공사 예정원가 400을 뺀 게 앞에 100만 원이고 뒤에 100만 원은 도급금액 500만 원에서 첫 번째 연도의 총공사 예정원가 400을 뺀 게 뒤에 있는 100만 원이야. 그래서 거기다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100만 원, 100만 원 적은 게 아니라 사실 바뀔 수도 있는 거였는데 주의하셔라. 그래서 어쨌든 답은 50만 원 금방 계산하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자, 18번은요. 종업원 급여와 관련된 말 문제인데요. 답은 5번이죠. 열나 강조했던 거 알고 계시죠?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은 기초이자율 쓰는 거 혹은 전기말 이자율을 쓰는 거고, 맞죠? 그래서 기초이자율 써야 된다는데 연도 말 이자율을 써라고 했으니까 틀렸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5번이고요. 19번은요, 여러분. 우리 19번의 답은 2번인데요. 현금 결제형은 매년 평가하되 당연히 손익으로 평가해야 되잖아요. 왜? 부채의 평가 손익으로 하는 거지 기타 포괄 손익이 웬 말입니까? 따라서 19번의 2번은 공정가치 변동액을 기타 포괄 손익으로 해라. 아니다. 손익이다. 그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유인물에 보면 참고 5번이 있는데요. 자, 시장 조건이 아닌 가득 조건, 그러니까 비시장 조건이잖아요. 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환입해버리잖아요, 모두. 시장 조건은 조건을 충족하든 안 하든 끝까지 가는데 비시장 조건은 환입하잖아요, 여러분들. 따라서 자, 문제집에 5번 가봐요. 거기 보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아니한다에 밑줄 긋고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5번에 가로 열고 왜냐하면 환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5번 문구를 보시면서 왜 안 잡지? 하면 결국은 비시장 조건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모든 비용을 환입해 버린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다음은 20번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다 강조했던 거는 그냥 35문제가 그냥 제가 낸 거와 큰 이질감이 없다 이겁니다. 문제도 되게 예쁘게 순서대로 나왔고요. 짬뽕으로 막 나오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 문제도 나왔어요. 아주 바람직한 문제 출제 형태입니다. 20번은요.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의 중도 청산이고요. 두 번째 연도 말까지 가다가 세 번째 연도에 중도 청산을 했습니다. 유인물 보시면요. 그럼 두 번째 연도 말에 주식 선택권이 얼마였겠느냐? 600원에 3분의 2에 100 빼기 0. 퇴사자 없으니까 100 빼기 0, 그 다음에 100개 해서 400만 원이었을 거다 이거죠. 이 상황을 미리 알아야 하는 겁니다. 왜? 중도 청산하면 남은 금액을 바로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럼 X 3년 말 남은 금액은 얼마냐?
600원의 3분의 3의 100 빼기 0의 100, 600만 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비록 X 3년 중에 중도청산을 하더라도 중도청산의 1단계가 뭐죠? 남은 거 일단 다 잡은 다음에 중도청산해라. 그러면 이게 6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앞년도까지 400만 원이 미리 계산되어 있으니까 남은 600만 원을 다 잡으려면 200만 원만 추가로 더 잡으면 되니까 비용 200만 원이다는 거 알았고, 다음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의 붕괴를 끄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식 선택권 얼마 빼야 돼요? 600을 빼야죠. 선생님 200만 원 설정하고 왜 600을 뺍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미 앞년도에 400이 있었으니까 요번 년에 남은 금액 200을 다 잡은 다음에 600이 되니까 600을 뺀 거예요. 현금은 700만 원을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변의 두 번째 줄에 비용 40원은 거기에 100명에 100개 해서 40만 원의 비용이 나오는데 얘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지 알죠? 그 밑에 주석을 봐봐요. 이 청산일의 공정가치가 660원이에요. 근데 얼마를 지급한 거예요? 700원을 지급했다고요. 즉 청산일의 공정가치 660원인데 700원을 지급했으니까 청산일의 공정가치를 얼마 초과해서 지급했습니까? 40원을 초과해서 지급했잖아요. 그 청산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것만은 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대차 차이는 자본으로 한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X 3년도의 이 중도 청산으로 인한 비용은 남은 금액 더 잡은 1번 200만 원과 다음 청산일의 공정가치에 더 지급한 2번의 두 번째 차변 40만 원. 그래서 240만 원,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리스는요. 답이 2번인데요. 여러분, 리스인지 아닌지 혹은 금융 리스인지 아닌지 이런 건 다 약정 시점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첫 번째 줄에 가면 리스 개시일에 판단한다. 아니요. 개시일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맺은 날, 약정일 날 하는 거다 이거죠. 계약은 예를 들어 5월 1일이고 개시는 7월 1일이면 5월 1일을 약정일, 7월 1일을 개시일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계약 맺은 날,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이 아니라 그보다 앞선 계약 맺은 날 판단하는 거야. 그거를 계약의 약정 시점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다 강조했던 건 맞죠? 따라서 2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험에서 특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문제를 뽑으라면 22번입니다. 22번. 22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여기서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점에 선급 리스료가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의 그 뒷장을 가면 문단 24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사용권 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1번, 2, 3, 4번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리스하면 맨날 이야기하는 게 X1년 초에 자 여기 사용권 자산이 있고요. 여기 리스 부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1번, 2번 이 둘의 합이 3번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 거죠. 거기에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고 리스 개설 직접 원가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은 복구 충당 부채가 있고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인센티브를 뭐 한 게 있다? 수령한 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수령한 거는 어떻게 된다? 사용권 자산에서 차감한다라고 가르쳤던 거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수령했다라고 하면 차감한다. 요걸 가르쳤는데 야 이게 허를 찔렀네. 아니 저는 뻥치는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뭐 대충 가르치고 지가 가르친 거에서 다 나왔다 이게 아니니까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 시험 문제는 요거와 반대야. 선급을 했다 이거지. 선급, 미리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언제 지급을 했냐면 이게 개시일 날, 개시일 이전에 미리 지급을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현실에 있겠냐라고 수업 중에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라면 얘의 반대니까 받은 게 아니라 지급한 거니까 어떻게 써야 하는 거다? 예, 사용권 자산에 가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문단 24라고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우리가 배운 거 이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한다. 이건 제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앞에 말 리스 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는 그거는 사용권 자산에 가산한다라는 건 사실 읽어드리긴 하지만 크게 강조는 안 드려. 전 솔직한 사람이니까 크게 강조는 안 드렸다 이거죠. 이런 일이 있겠냐? 내가 리스 했는데 리스 회사가 돈 좀 미리 주고 가세요. 저 어렵거든요. 그럼 내가 그런 리스 회사랑 리스 하겠냐?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어쨌든 조금 현실과는 조금 거시기한 게 나왔는데 얘는 가산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문제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네 번째 점에 가면 1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그 네 번째 점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점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얘는 리스 부채의 지급 조건과 이건 무관한 거고요. 얘는 세 가지 중 하나다 이거지. 우리가 암호로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 중에서 뭐다? 사용권 자산에 뭐 하는 거다? 가산하는 거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점에 요거 좀 적고요. 그런 다음에 요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스틸하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얘 빼고 나면요. 그러니까 얘는 요 성급했다는 10만 원은 리스 부채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리스 부채는 뭐만 계산하면 되냐면 자 이제 다시 앞장으로 가서 해답을 보시면 정기 리스료가 있어요. 74만 원이 743 얼마 있냐? 82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때 지급해야 될 금액이 얼마가 있냐면 20만 원이 있습니다. 요것만 현재 가치 하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당연히 얘는 연금 현가를 써야죠. 매년 지급하는 거니까 얘는 맨 마지막에 한 면만 지급하니까 현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해답을 보면 정기리스료 743823에 대해서는 3년 10% 연금 현가, 소유권 이전은 마지막 세 번째 년도에 한 번만 내는 거니까 20만 원에 대해서는 3년 10% 현가, 현재 가치 하면 200만 원 나와요. 여기에 먼저 낸 10만 원은 고려하는 게 아니다. 걔는 리스 부채가 아니라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아주 함정을 파도 엄청 파셨죠. 욕할 생각도 없고요. 뭐 내가 안 가르친 거 나오거나 하면 무턱대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잘 내신 건 맞는데 안타까운 점은 현실감은 좀 떨어진다. 어쨌든 간에 얘가 아니라 세 가지니까 10만 원 먼저 낸 건 고려하지 마. 이게 이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0만 원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리스 부채의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리스 부채의 지급 조건과 무관해요.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200만 원에 대해서 1.1 곱하고 첫 번째 연도 말에 상각 후원가니까 1.1 곱하고 요거 뺀 게 상각 후원가겠죠. 답은 1번입니다. 질문이 리스 부채의 X1년도 말에 장부금액 상각 후원가는 얼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이 두 개에다가 10만 원 낸 거를 고려해서 현재 가치 하고 그러면 안 나와요. 이 두 개만 하고 10만 원은 세 가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얜 리스 부채와 관계 없다예요. 그냥 사용권 자산을 늘리는 데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해답의 맨 밑에 참고 보면
그 10만 원 더 낸 건 사용권 자산에 가산하는 거다 하고 빨간 그 제가 그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그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참 뭐랄까 당했지만 요 문제에 당했지만 뭐 좋은 거다. 학생들이 요것만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지 요걸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걸 한번 낸 거고, 그러면서 리스 부채를 물은 거고 10만 원에다가 리스 부채를 고려하면 10만 원을 리스 부채에 고려하면 안 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하나 정도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웠다예요. 나머지는 다 평온한 문제입니다. 100% 평온한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23번은 주당이익인데요. 답은 3번이죠. 왜냐하면 거기 보고기간 말에 시장 가격으로 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노상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식법을 쓸 때는 보고기간 말의 시장 가격이 아니라 고년도 평균 가격으로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고요. 다음 24번은 희석주당이익인데 조건부 발행 보통주예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자, 그 영업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요 5,000주씩 더 준대요. 그럼 일단 기본 EPS는요, 해답을 보면 1월 1일 날 10만 주가 있고요. 5월 1일 날 개점해서 5,000주, 9월 1일 날 개점해서 5,000주예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하면 10만 5,000주가 돼요. 그럼 기본 EPS는 4,200만 원에 대하여 10만 5,000주로 나누면 400원이에요. 희석 EPS는 이 10만 5천 원에다가 자 5월 1일 날 있는 거가 12분의 8이 더해졌으니까 그 앞전에 12분의 4를 더 더해야 되겠죠. 9월 1일 날은 12분의 4만 더해졌는데 그 앞전에 12분의 8도 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1월 1일 날 개점했다면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그 밑에 참고를 가면 5월 1일부터 연도 말까지, 9월 1일부터 연도 말까지가 기본 N이라면 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가 희석에서 추가되는 N이다 이거고요. 그럼 당연히 10만 주에다가 그냥 통으로 5,000주니까 11만 주가 되겠죠. 그래서 희석 EPS는 4,200만 원을 11만 주로 나누면 382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5번인데요. 현금 흐름표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그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은 BS 항목이 3개가 있다고 했죠. 매입 채무, 재고자산, 선급금. 여기에다가 관련된 손익을 고려하면 된다고 했죠. 해답 보면요. 재고자산, 매입 채무, 선급금인데 일단 선급금은 안 나왔으니까 0이고요. 재고자산은 감소했으니까 부호 반대 더하기, 매입 채무는 증가했는데 부채니까 부호 그대로 더하기, 그래서 더하기 썼고요. 매출원가를 몰라요. 미지수. 그리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혹은 매입 채무와 관련된 손익이 빼기 3,000원과 더하기 11,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총 현금 유출액은 빼기 66만 원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빼기 꼭 써야 돼요. 왜냐하면 유출은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니까요. 그러면 매출원가는 빼기 92만 1,000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와 관련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문제집 좀 봐볼게요. 문제집에서요, 여러분 밑에서 그 박스 안에 있는 거에서 밑에서 4번째 줄을 보면 괜히 쓸데없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휙 간 거예요. 뭐냐면 밑줄 그어볼까요? 대안에 단기 상품 매입액 중 25,000원은 현금 매입이고 나머지는 외상 매입이다. 이거 돼지꼬리 날리시면 되겠어요. 쓸모없는 말이에요. 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참고 좀 봐봐요. 단기 상품 매입 시에 현금 매입이 25,000원 있다라는 건 나머지는 외상 매입을 했을 거고 외상 매입을 하면서도 대금을 지급했을 거다 이거지. 이런 것들의 합이 얼마라는 거예요?
빼기 6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이거잖아요. 김현식의 재산은 얼마인가? 제가 맨날 현금 흐름표에서 하는 말. 김현식의 재산은 얼마인가? 아참, 김현식은 강원도에 10억의 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강원도에 10억의 땅이 있다란 말은 하나도 관련되는 게 없죠. 왜? 우린 그냥 김현식의 재산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재산 안에 강원도의 땅 10억도 포함될 테니까 김현식의 재산은 얼마인가? 단, 김현식은 강원도에 10억의 땅이 있다. 이런 단서말은 하나도 불필요한 말이, 하나도 필요 있는 말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참, 뭐 현금 주고 산 게 2만 5천 원이 있다? 어쩌라고요? 갖다 버리시면 되는 거지. 어쨌든 매입 때문에 총 돈을 쓴 건 박스 바깥에 빼기 66만 원이다.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 문제집 다시 가면 박스 밑에 가면 2001년도 현금 흐름표상 공급자에 대한 현금 유출이 66만 원이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만 5천 원인 거니까 2만 5천 원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지? 내가 현금 흐름표에서는 항상 김현식의 재산은 이라고 나오고 토지가 10억이다. 이런 말은 다 불필요한 말이라고 그때도 가르쳤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뭐 아전 인수격으로 생각하면 저랑 똑같은 생각, 제 영향을 받았네요. 이렇게 이런 말은 또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똑같이 그 함정도 딱 현금 흐름표에서 나왔네요. 66만 원 안에 2만 5천 원도 있을 테니까 불필요한 말이죠. 2만 5천 원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없다고 하고 풀면 되는 거죠. 아주 깜짝 놀랐어요. 뒤에 강조했던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런 모의고사 풀이 강의는 별로 그러니까 이런 기출 문제 풀이 강의는 제가 별로 안 했는데 이제 바른 생각 만들고는 이제 좀 여러분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좀 뭐 서비스를 제공한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다 제 자랑밖에 안 돼서 저는 예전엔 안 했거든요. 아니 안 가르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는 거는 내가 뭐 자신이 없거나 내가 가르친 거에서 안 나와서가 아니라 하게 되면 다 자랑질만 할 거니까 안 한 것뿐이었습니다. 과거에도 다 가르친 거 그대로네요. 얘는 함정까지 똑같네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25번까지가 중급 회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문제가 고급 회계에서 나왔는데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 좀 더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고급 회계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니까 뭐 노상 10문제란 게 법에 정해진 건 아니에요. 정부 회계는 5문제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근데 중급 회계와 고급 회계가 25문제와 10문제다는 못 박혀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 플렉서블하게 변동 가능해요. 정부 회계 5개는 딱 그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고급 회계는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자, 이제 고급 회계 26번은 합병인데요. 유인물 같이 볼게요. 영어권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 거기 이전 대가는요. 현금 80만 원을 줬고요. 그 다음에 피합병회사의 주식 3주당 합병회사 1주 줬대요. 그러니까 일단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얼마인지 피합병회사의 자본금은 9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가는 1,000원이에요. 그래서 90만 원 나누기 1,000원 하면 피합병회사의 주식이 900주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A당 P 그러면 3주당 하나니까 900주에 대해서 나누기 3 곱하기 1 하고 여기에다가 이만큼을 내 주식을 준 거니까 그 뒤에 있는 만 원은 내 주식의 공정가가 되겠죠. 그래서 900주 나누기 3 곱하기 1에 요만큼이 이제 300주가 합병회사의 주식이 되는 거고 만 원도 합병회사의 공정가에서 300만 원어치 주식을 줬다. 그럼 이전 대가는 총 3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순자산 공정가는요. 그 문제 보면요. 자산의 공정가치의 합이 380.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380하고는 그냥 우연으로 같은 거지. 이건 뭐 관계 없는 거야 지금. 자, 이전 대가의 현금 80만 원과 주식 300만 원의 합인 380만 원은 요 공정가치 380하고는 우연히 같은 것뿐이에요.
자, 그럼 380이고 부채는 60만 원이 있잖아요. 문제집에. 그럼 제 해설집 가면 자, 순자산 공정가는 자산 380에 부채 60이에요. 근데 여기서 얼마를 빼야 된다? 5만 원은 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80만 원이 자산의 공정가치가 아니라 380에서 5만 원 뺀 게 자산의 공정가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60만 원을 빼면 315만 원이 나와요. 그럼 왜 5만 원 빼냐고요? 다시 문제집에 가볼게요. 자, 문제집에 그 박스에 마지막 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 있는 거죠. 그 마지막 점. 제가 잡아먹으면서요, 산 걸 바로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어요. 그럴 때가 많지 않을까요? 왜요? 내가 널 잡아먹어서 필요한 자산도 있지만 필요 없는 자산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합병이니까 필요하던 필요 없던 다 갖다가 내가 잡아먹어야 됐죠. 그 다음에 잡아먹으면서 곧 팔아야지 하면 매각 예정이 되고, 원래 합병은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매각 예정이 되면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특정의 예외가 있잖아요. 따라서 얘가 공정가치가 30만 원인데 순공정가치는 25만 원이에요. 그럼 아까 자산의 공정가치의 합이 38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80에 당연히 3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얼마 빼야 돼요? 5만 원을 빼야 얘만은 25만 원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게 하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 거기 보면 380 빼기 5만 원인데 그게 뭐다? 밑줄빵. 매각 예정의 공정가가 30이고 순공정가치가 2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줄여야 되겠다 이거야. 왜? 380만 원 안에 30만 원, 즉 공정가치로 포함된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얘만은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으로 평가해야 되니까 5만 원 빼야 된다. 어디서? 전체 총합 380에서. 그래서 매각 예정은 합병 시에 순공정가치로 평가한다는 예외 규정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영업권은요, 이전 대가가 380이고 순자산 공정가는 315만 원이죠. 380만 원에서 5만 원 빼고 60만 원 빼면 315만 원. 그래서 영업권은 65만 원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됐고요. 자, 27번은요. 답이 5번이에요. 이것도 또 얼마나 강조 드렸습니까? 우발부채는 유입 가능성 이런 거 관계없어요. 공정가치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냥 측정하는 거죠. 근데 얘는 유출 가능성이 낮으면 안 인식한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유출 가능성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 공정가치를 계산할 수 있으면 부채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27번은 5번 못한다고 나왔으니까 걔가 틀린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3번과 4번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해답에 좀 설명을 더해 드린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 문제 27번의 답은 아주 어이없이 쉬운 5번이었다. 됐고요. 28번은 지분법인데 너무 쉬웠어요. 자, 일단 지분법은 제일 먼저 영업권을 계산해야 됩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영업권을 계산했더니 영업권이 나왔어요. 자, 지분법에서 영업권을 계산하는 이유는 영업권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염가매수 차익을 찾기 위해서죠. 만약에 염가매수 차익이면 고년도 말에 지분법 이익에 그만큼을 더해야 되니까요. 근데 얘는 찾아봤더니 그냥 영업권 2,500원이 나왔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영업권 2,500원이 나왔다는 건 그냥 염가매수 차익이 아니로구나 하고 끝내면 되는 거고요. 중간 배당 받은 건 빼야 되겠고 지분법 이익은 당기순이익에다가 시가 변동 상각한 거 뺀 다음에 25% 때리니까 4,500원이고요. 그 피투자 회사 즉 관계 기업이 지분법 자본 변동 그래서 자본 기타 외적으로 8,000원이 감소한 게 있대요. 그럼 여기에 25%만큼 나도 감소시켜야 되겠죠. 따라서 2001년도 말에 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의 장부가는 취득원가 5만 원에다가 중간 배당해서 빼기 2,500원, 지분법 이익으로 더하기 4,500원, 지분법 자본 변동으로 빼기 2,000원에서
여전히 5만 원이 나오는 1번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었고요. 지분법에 아주 기본이 나왔고요. 배당받으면 오히려 주식에서 뺀다라는 거 하나 정도가 의미가 있었을까? 근데 그런 것도 다 지분법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중간 배당할 때 요거 뭐 이익 잡으면 안 되고 현금, 주식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그래서 배당받은 것만큼 뺀 거예요. 아실 거고요. 29번도요. 이거 공동약정인데 열라 강조했어요. 답은 3번인데요. 여기서 모든이란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그 당사자들이 모두여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들 모두지 싸그리 모두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약정 안에 5명이 있는데 이 중 3명만이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5명 중에 요 3명 당사자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거지 5명 모두의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도요. 기필코 뭐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고급회계에서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5명 모두의 합의가 아니라 5명 중에 3명이 공동지배력이 있다면 공동약정을 하고 있다면 요 3명 그래서 당사자 모두지 5명 모두가 아니다 라고 매우 강조했던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고요. 유인물의 개와 관련된 원문도 좀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30번은 연결 재무제표와 관련된 답인데 1번은 완전 지배력에 대해서 틀리게 말했으니까 다 틀렸어요. 바르게 쓰여 있는 건 해답에 제가 바르게 적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2번은 3개월인데 6개월로 해서 틀렸고 3번은 많이 강조했죠. 비지배 지분이 음수가 되더라도 그냥 많은 거지 음수가 되면 되는 거지 비지배 지분이 음수가 되면 그 금액은 지배 지분이 모두 뭐 책임져야 한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냥 비지배 지분이 음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3번을 보면 자 다만 3번의 두 번째 줄 문제집에서 다만 비지배 지분이 부음의 잔액이 되는 경우는 모두 지배기업이 책임진다. 아니에요. 그냥 음수가 되면 된다니까요. 비지배 지분도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이거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알죠? 예, 틀렸고요. 4번은 자 우리가 지배하는가 안 하는가를 판단할 땐 잠재적 의결권도 넣어서 판단하지만 막상 연결이나 지분법을 쓸 땐 현재의 지배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적 의결권은 고려 안 해요. 그러니까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나 지배력이 있나를 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지배력이 있다 유의적 영향력이 있다 이걸 판단할 땐 잠재적 의결권을 넣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의적 영향력이 있거나 지배력이 있으면 실제 연결이나 지분법을 쓸 때는 잠재적 의결권은 빼고 현재의 지분율로 해야 돼요. 근데 4번에서는 실제 연결을 할 때도 잠재적 의결권을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잠재적 의결권은 지배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때만 포함시키는 거고 실제 연결을 할 땐 빼고 현재의 지분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포함시킨다고 했으니 틀렸죠. 5번이 맞는 말이죠. 오케이, 5번 많이 봤던 말이니까 아실 거고요. 자, 연결이 그래서 이제 결국 30번은 답이 5번인 거 알았고 이 또한 강조 많이 드렸던 거예요. 고급회계 시간에도 그렇고요. 자, 다음은 31번, 32번에 연결이 나왔는데 좀 속상해요. 너무 쉬운 게 나왔어요.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나눠드린 유인물 해답을 좀 보면요. X 1년 초에 80%를 20만 원에 취득했고 그 당시에 자본은
5만 원이고 순자산 공정가치는 20만 원이다. 5만 원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시가 변동 때문인데 재고 만 원. 근데 얘는 X1년 중에 모두 판매됐대요. 유형자산은 4만 원인데 내용연수 8년이랍니다. 자, 영업권 혹시나 염가매수 차익 있을까 봐 꼭 계산해 보라고 했죠. 합병이든 연결이든 꼭 계산해 봐요. 그랬더니 영업권이 나왔어요. 영가매수 차익은 아니네요. 그 옆에 20만 원 빼기 순자산 공정가치 20만 원에 80% 했더니 4만 원 영업권 나오고 뒤에 20만 원에 80%에 그 20만 원은 15만 원 더하기 5만 원을 의미하는 거죠. 됐고요. 자, 내부 거래는 하향인데요. X1년에 빼기 만 원인데 50%가 팔려서 더하기 5천 원, X2년에 나머지 더하기 5천 원이다. 됐고요. 다음 1년도와 2년도에 대한과 민국의 NI 정보가 쭉 나왔고, 자, 이거 연락 중요하죠. X2년 3월에 민국이 대한한테 만 원에 배당을 했다. 얘 별표 쳐놔야 돼요. 자, 문제집 좀 가볼게요. 문제집에 가면요, 그 밑에서 그 문제 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면 대한과 민국은 3월에 2만 원과 만 원의 현금 배당을 했다는데 2만 원은 X를 거야 되겠죠. 뭐다? 자, 여러분, P사하고 S사가 있다면 S사가 얘한테 배당할 거예요. 이게 만 원이랍니다. 얘가 누군가에게 배당하는 건 2만 원인데 이건 내부 거래가 아니니까 안 궁금하잖아요. 요게 내부 거래잖아요. 이게 내부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당, 이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얘가 얘한테 배당하는 게 만 원이고 얘가 얘의 주주. 이건 누구예요? P사 주주겠죠. P사의 주주한테 2만 원 배당하는 건 이건 관계없다 이거지. 요 두 개가 내부 거래니까 요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만 원은 X 거야 된다.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첫 번째 연도에 B집의 집은 얼마냐? 너무 쉽죠. 그럼 X1년 말에 자본. 그러면 X1년 초에는 자본이 15만 원에다가 X1년도에 우리 종속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거기 위에 당기순이익 정리한 표에 보면 대한과 민국 중 민국이 종속회사니까 대한은 5만 원, 민국은 3만 원. 그럼 얼마? 3만 원. 그래서 15만 원에다가 3만 원 더하면 X1년 말에 자본이고 시가 변동은 아까 재고와 유형자산이 있는데 재고는 다 팔렸다니까 0, 유형자산은 8분의 7만큼 남았겠지. 그리고 내부 거래는 아까 하향이야. 따라서 상향은 없어. 0이에요. 이거 계산하면 21만 5천 원이고 여기에 B집의 지분율 20% 때리면 4만 3천 원. 되게 쉽죠. 됐고요. 32번은 자,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 연결 NI 계산할 때 여기 P사 NI 더하기 S사 NI에 밑에 뭐 주렁주렁 고려하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요거 100% 하고 다음 요거 몇 프로 하면 80%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다? P사 귀속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연결 NI 구하듯이 일단 여기에 숫자를 적은 다음에 얘는 100%, 얘는 80%다가 되는 거고요. X2년입니다. 자, 그러면 X2년에 얘 당기순이익이 얼마냐면 자, 그 해답 보면 여기 6만 원이 있고 얘는 얼마냐면 2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아까 요 만 원은 여기에 배당금 수익으로 잡았을 것 아니겠어요? 빼줘야 되겠죠? 얼마? 빼기 만 원의 80%. 거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도 거기 밑줄이 거져 있을 거예요. 빼기 만 원의 80%. 열나 중요한 거예요. 아니 왜 80% 합니까? 아니 얘가 얘한테 배당을
10,000원 했겠어요? 아니죠. 여기에 보면 비지배 지분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0,000원에 배당을 했지만 얘가 받은 돈은 몇 프로? 80%. 비지배 지분이 받은 게 얼마? 20%가 있겠죠. 얘는 80% 받고 얘는 20% 받았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종속회사, 즉 민국의 주주는 P사와 비지배 지분, 대안과 비지배 지분이 있는 거고 8대2니까 10,000원의 배당 중 80%만 받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배당금 수익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었을 거다? 8,000원이 포함되어 있을 건데 걔 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000원에 80%, 이상하다. 여기 100% 하는 건데 왜 여기에도 80%가 곱해져 있지? 라고 하면 총액 배당 총액이 10,000원이고 그중에서 내가 받은 건 8,000원 받았을 테니까 8,000원의 배당금 수익을 뺀다 이 뜻이야. 근데 배당 총액에다가 80%를 곱하니까 여기도 뭔가 80%를 곱하나? 라는 그냥 막연한 착각인 건데 그냥 빼기 8,000원을 했다 이거지. 왜냐하면 지배회사인 내가 받은 건 8,000원이니까 빼기 8,000원. 거기에 아까 내부 거래했던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연도는 얼마죠? 더하기 5,000원 한 것도 적었다 이거죠. 그래서 60,000원에 빼기 8,000원 더하기 5,000원 하면 57,000원이 되는 거고, 다음 이쪽은 여기에다가 시가 변동 상각 있잖아요. 아까 40,000원을 8년으로 나누면 연에 5,000원 시가 변동 상각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은 20,000원에다가 빼기 5,000원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80%를 때린 거예요. 그럼 15,000원에 80%니까 12,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유인물에 그렇게 해서 이쪽이 57,000원이고 이거 계산한 게 12,000원이라서 토탈 69,000원이 되고 답은 2번이다. 그래서 31번의 답은 4번, 32번의 답은 2번이다가 되는 거죠. 좀 쉬웠어요. 좀 뻔한 문제였고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요거 10,000원에 80% 곱한 거 여기는 원래 100%인데 왜 80%지 이러지 말고 그냥 배당 받은 게 8,000원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배당 총액이 10,000원이라고 제시되는 바람에 여기 적어야 될 건 8,000원인 거죠. 그래서 그냥 막바로 8,000원 적으면 되는데 저는 과정도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빼기 10,000원에 80% 받지 않았겠니? 그러니까 여기 이건 100% 이건 80% 때려야 P사 귀속 예나인데 왜 여기도 80% 때렸지? 라는 괜한 오해가 있는 것뿐이다. 그런 오해는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지울게요. 자, 다음 33번 문제인데 얘는 재무제표 환산이잖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재무제표를 환산하는 데 있어서 분계 하나를 추가해야 한다 이거죠. 바로 문제집을 먼저 볼게요. 박스에 가면요. 거기 그 재무제표가 있고 첫 번째 점에 가면요. 이 회사가요. 유로화 환산을 안 했대요. 이거 하나를 더 추가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환산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곧 첫 번째 점을 고려 안 했대요. 그 첫 번째 점에 별표 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답안지 저랑 같이 볼게요. 최초의 유로화가 300유로가 있었고 이때 환율이 1.2라서 360달러였어요. 그럼 연도 말에는 이게 화폐성이니까 이 유로 화폐성이니까 300유로에 1.1이 환율이에요. 그러면 330달러가 되니까 어떤 분계? 밑줄빵 손실 30, 자산 30. 요 분계를 뭐 해야 된다? 추가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은 4,000달러고 비용은 원래는 3,000달러라고 나왔는데 제가 3,030이라고 했죠. 그 3,030에 30에 밑줄을 그으면 돼요. 원래는 4,000달러와 3,000달러라고 나왔는데 30달러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97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원래 7,000달러와 4,500달러가 나와서 빼면 2,500달러이어야 하는데 7,000달러 뒤에 빼기 30달러 추가했어요. 왜? 아까 비용 30달러, 자산 30달러니까 비용에 3,000달러에다가도 30을 추가해야 되고 자산 30달러니까 자산은 30달러를 빼야 되잖아요. 따라서 7,000달러에서 30을 뺀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2번에 비용 3,030달러에 30달러, 로마자 3번에 순자산에서 7,000달러 빼기 그 30달러 한 거예요. 그 30,
그거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본은요 1,500달러하고 이익잉여금은 1,000달러가 아니라 970달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또 재밌네요. 자, 그럼 환산할게요. 이게 BS예요. 순자산 2,470달러는 기말 환율인 1,400원을 곱하면 되겠고, 대변의 자본금 1,500달러는 X1년 초 설립일의 환율을 곱하면 되겠고, 첫 번째 년이니까 전기 2월 이익잉여금은 0이고 단기 순이익은 평균 환율을 곱하면 돼.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차변은 3458000이고 대변은 3249800이니까 OCI가 대변에 208,200원이다 이거지. 거기에 이렇게 T자를 그리면 되겠어요. 여기 순자산, 여기 자본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여기 OCI가 있는데 당연히 이거 T, 이게 지금 뭐니까 BS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208,200원이다 이거예요. 질문은 OCI만 물은 게 아니라 CI를 물었으니까 아까 단기순이익하고 OCI 다 해야죠. 여기서 계산한 OCI, 요거 아까 이익잉여금에서 단기순이익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얼마냐면 970달러에 1340, 요거 평균 환율 한 거고요. OCI는 요거 계산했더니 여기 나오는 게 얼마라고요? 208,200원이니까 요게 CI 답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150만 8천원이다 이거죠. 그래서 33번은 역대급으로 좋은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환산이라는 단순한 문제에서 오류 수정 비용 30달러와 자산 30달러만 더 고려해서 환산해라 이거지. 비용 30달러, 자산 30달러만 오류 수정을 해서 제시된 비용 3,000달러에 30원 더 넣고 제시된 자산 7,000달러에서 30원 빼고 계산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환산해라. 이것만이 특징적이었어요. 말은 쉽지.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주 좋은 문제였죠. 다음 34번은 답이 1번이죠. 지금 이렇게 나온 OCI는 손익화하죠. 재분류 조정을 합니다. 언제 하죠? 이 외국 사업장을 처분했을 때 하죠. 오케이. 그래서 하지 않는다. 답은 1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김현식 고급 회계책에 무척 강조되어 있고요. 특히 4번 동그라미 4번 지문은요. 올해 제가 3월 달에 고급회계 올해 5월 달에 고급회계 수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진짜 자주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처음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김현식 고급회계책에 다 있는 말이에요. 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파생 상품이 나왔는데요. 파생 상품은요, 확정 계약이 나왔고요. 자, 여기 질문이 뭐냐면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 밑줄 글까요? 문제집. X2년 말 재무상태표상 확정 계약 자산 부채는 얼마인가로 물었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제가요, 확정 계약이 나오면 회계 처리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1번 수단, 즉 뭐다? 파생 상품의 회계 처리를 해라 이거지. 자, 2번 이것에 반대 회계 처리를 하고 3번 계약 이행의 회계 처리를 해라 이거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뭘 물은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항상 이 얘기했죠. 마지막에 찝찝해서 항상 하는 말. 자, 요게 확정계약 자산부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찾으면 되는 건데, 자, 거기 나눠드린 해답을 보면 파생상품 이건 쉬우니까 결국 얼마 나왔냐면 여기서 이익이 20만 원 나왔어요. 이익이 20만 원 나왔다는 건 자산 20만 원에 수익 20만 원을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비용 20만 원에 부채 20만 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답은 얘입니다. 이게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은 이걸 계산했더니 이익 20만 원이 나왔다 이거지. 이것의 반대가 얘다가 답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에 보면요. 저는 아쉬워서 이거 달러 확정 계약 제가 강조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너무 아쉬워서 여기에 반대 요거 하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익 20만 원이면 여기선 비용 20만 원이 나오니까 부채겠구나 해서 동그라미 2개 권았어요. 이익 20만 원이니까 파생상품 요거에 파생상품은 자산 20만 원, 수익 20만 원이다. 그것의 확정계약은 반대니까 부채 20만 원이다. 까지 딱 적어놨으니까 됐고요. 그 밑에 너저분하게 더 적힌 건 끝까지 붕괴를 끊어본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필요하신 분들은 뭐 다 적혀 있지만 그래도 포즈 누르고 한번 적으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고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요. 마지막 확정 계약까지도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회계사 1차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모두 풀이하였는데요. 특기사항, 특기점이라고나 할까? 그러면 제 중급 회계책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 정부보조금이라든지 매각 예정이라든지 생물자산이라든지 중간 보고라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공시와 관련된 기타 잡다구리를 한 챕터로 모아둔 거 거기서는 시험이 나온 게 없더라 이거죠. 아마 내년에는 누가 봐도 이거 보면 그건 안 나왔어요. 맞죠? 맞아. 김현식 책 챕터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는데 가장 마지막 챕터, 중급회계 가장 마지막 챕터에 정부 보조금 등 잡다구리가 모아져 있는 잡다구리 기준서들이 모아져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게 좀 특징적이네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두어 문제 올해 안 나온 것까지 해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년에 들어간 그 출제진이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먼저 뭘 하겠니? 올해 들어간 문제를 한번 쭉 검토하겠지. 그럼 검토하면 이 부분을 왜 안 냈지? 이번엔 좀 더 내야지라는 생각은 아주 쉽게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김현식한테 배워서 다 풀 수 있구나. 그냥 김현식이 수업 시간에 강조한 것만 차분히 하면 진짜로 100점, 35문제 다 맞을 수 있겠구나. 내가 차고 넘치게 잘 배웠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꾸 기출문제 풀이는 이렇게 내 자랑이 되는 바람에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겠고요.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